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4부. 기분 상하게 하거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사람을 바꾸는 9가지 방법. 1장. 비판을 해야 한다면 이렇게 시작하라. 앞에서 데일 카네기는 타인에게 틀렸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조언하거나 타인의 의견에 비판을 할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와 의견이 충돌할 때도 있고 누군가에게 더 좋은 의견을 제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호의적인 말과 칭찬을 진심으로 충분히 한 다음에 꽃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전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조언할 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조언하기 전에 충분한 칭찬과 호의적인 말을 해야겠다고 의식한 적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꼭 가슴에 새기고 실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북군을 이끌던 링컨의 장군들은 18개월에 걸쳐 계속 비극적인 패배 소식만을 전해왔었습니다. 링컨은 백악관에서 밀려날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조차도 우리를 외면하고 있고 한 줌의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순간 링컨은 나라의 운명을 건 한 편지를 씁니다. 북군 패배의 중심에 있었던 후커 장군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의 심각한 잘못을 바로 비판하기 전에 그를 칭찬하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편지를 작성하는 순간 링컨은 더욱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었으며 모든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써내려갔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썼습니다. 경솔함을 경계하고 방심하지 말며 전진하여 승리를 안겨달라는 부탁을 남깁니다. 링컨의 이러한 성품은 미국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고 후대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급할 때 오히려 감정 조절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리고 급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자신이 쏟아낸 감정들을 오히려 이해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급할 때에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일 카네기는 일반적인 우리의 반응을 뛰어넘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 합리화의 늪에 빠지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며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급한 순간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신의 오랜 습관들과 정면으로 맞서야만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습관이 0.1초 만에 우리를 장악해서 반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한 결단과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대방에게 조언을 해야 하거나 비판을 해야 할 때에는 반드시 그를 충분히 진심으로 칭찬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며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2장. 비판을 하면서도 미움받지 않는 법. 2장의 제목은 아주 눈길을 끕니다. 비판을 하면서도 미움받지 않는 법이라니. 1장에서 언급한 칭찬을 충분히 한 후에 비판을 하는 것 이외에 또 미움받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하나요? 나의 주장을 더 정교하고 예리하게 만들어서 상대방이 아무런 반박이나 핑계도 대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증거를 모으거나 혹은 근엄함까지 장착하고 단호하게 말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데일 카네기의 사례를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담배 연기가 고스란히 우리의 코를 통해 폐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참고 견디고 있을까요? 아마 우리의 얼굴은 일그러질 것이며 그를 향해 어떠한 비난을 해야 할지부터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은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호통을 치거나 불평을 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담배를 하나씩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흡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워주면 정말 고맙겠다고 정중히 말했다고 합니다. 상황은 아무런 소동도 없이 완벽하게 정리되었고 그 자리에 있었던 담배를 피던 사람들은 다시는 그곳에서 담배를 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가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의 모든 면을 경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시하거나 폄하하고 비관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줘야 될 가족들 사이에서 날선 비난과 평가절하는 정말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고 받게 합니다. 한 아내가 남편의 형편없는 연설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아내는 끔찍한 그림에도 불구하고 칭찬할 거리를 찾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읽기에는 참 좋은 글이지만 발표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며 간접적으로 조언해주고 남편을 응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자신이 썼던 원고문을 모두 버리고 새롭게 작성하고 다음날 아주 멋진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박수가 절로 나오지요? 우리도 이런 가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당신이 바로 그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비판을 하면서도 미움받지 않는 방법을 데일 카네기가 말하고 있는데 두 번째 사례는 1장에서 말했던 거와 유사해 보이고 첫 번째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보거나 혹은 우리가 피해를 당했을 때 상대방에게 잠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할 수 있을까를 잠시 돌아보게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조언하기 전에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잠시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장 자신의 잘못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라. 2부 3장 틀렸다면 인정하라의 내용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2부의 내용은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인정한 것이었으나 여기서는 자신이 실수했던 경험들을 상기하면서 먼저 겸손해지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잘못한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과거에 내가 유사한 실수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 실수담을 먼저 이야기해주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지금 실수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을 하는데 이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자신의 과오와 실수의 경험담을 먼저 이야기해주면서 우리의 실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것 같습니다. 데일 카네기 자신도 무엇이든 실수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 순간을 기억해 먼저 이야기해 줌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데일 카네기가 조언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 나쁘지 않게 100% 수용했고 그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에게 자신 역시 결점이 있고 그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시작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의 문은 열릴 것이며 잘 수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방법 역시 우리가 삶에서 잘 적용한다면 대인관계에 정말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인격과 성품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리라 생각합니다. 4장 명령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4장 또한 앞에서 언급했었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명령보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그의 내면에 있는 승부욕을 자극하여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을 일깨워주라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질문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합니다. 상대방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하는 것은 공동체라면 당연히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지시하고 명령하는 마음을 잠시 돌아보면 우리의 급한 마음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대 문화를 경험하는데 그곳은 명령과 복종만이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조금만 생각하거나 지체하면 불효령이 떨어집니다. 상급자의 명령에 이성적 판단이나 합리적 사고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기계처럼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만이 존재합니다. 작은 핑계이지만 저 역시도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조금은 낯설다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인내심도 갖추어야 하며 우리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조금 지체되고 돌아가는 것 같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방법을 잘 익혀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타인과 가족, 특히 자녀에게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주도적으로 살기를 원하며 자유를 갈망합니다. 조금 전에 군대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그렇게 명령과 복종만이 있는 조직 문화는 정말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어떠한 일을 시키고 싶거나 권하고 싶을 때 이런 거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니?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의견을 묻는 것으로 포장해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한다면 정말로 부드럽게 받아들여질 것 같고 상대방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좀 더 올바른 일을 선택하는 데 집중할 것 같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우리에게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 모두 힘을 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장 다른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어라. 5장의 제목을 듣고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데일 카네기는 다른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는 일이 정말 중요한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부로 다루고 흠잡고 위협하며 우리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가족, 즉 남편이나 아내, 아이들을 비난하고 가까운 지인들을 비난하는데 익숙해져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강조합니다. 상대방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공감 능력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많은 노력이 뒤따른다는 것이지요. 서로 치열하게 싸울 것 같은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비법은 마법 같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옳고 공정한 부분을 따지고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판단하거나 말하지 않고 먼저 두 사람 모두를 이해해 줬다고 합니다. 두 사람 다 충분히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니 체면이 세워졌고 다툼이 멈췄다고 합니다. 데일 카네기가 줄곧 강조하고 있는 것, 바로 모든 인간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대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자신의 체면을 구기는 사람 앞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대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에서 만났든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그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즉 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든 간에 그들에게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고 대해준다면 이 사회는 정말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며 더욱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사회가 왔으면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6장 사람들을 자극하여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 데일 카네기는 동물을 조련하는 방법을 보면서 왜 사람에게는 저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동물 조련사는 조금만 잘해도 아낌없이 칭찬해주고 고기와 간식을 주었습니다. 인간에게도 비난 대신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줄 수는 없을까요? 몇 번 다시 말하게 되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에 인색한 것 같습니다. 칭찬을 하면 교만의 늪에 빠질까봐 걱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상대방을 칭찬하면 칭찬한 만큼 상대방보다 내가 덜 소중한 존재 혹은 낮은 존재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칭찬은 사람의 인생도 바꿔 놓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며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런던에 한 젊은이가 살았는데 쥐가 득실거리는 창고에서 염색약병에 상표를 붙이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밤마다 아무도 모르게 글을 썼고 출판사에 내보았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한 편집자가 그를 칭찬해 주었고 그의 칭찬과 인정에 용기를 얻어 포기할 뻔했던 글쓰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고 그가 바로 영국의 대문호 중 한 명인 찰스 디킨스였습니다. 이런 예를 일일이 하나하나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칭찬의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을 뿐입니다. 머리로 알고는 있지만 입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상대방을 칭찬하면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타인을 좀 더 칭찬하고 격려하고 상대방에게 진심을 전해 보십시오. 전혀 다른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7장 개에게도 좋은 이름을 붙여주어라. 이 비법은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기대에 부응하려는 본능과 자부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름대로 살아간다는 말이 있죠. 계속 그렇게 부르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사기꾼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 사기꾼에게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신사인 것처럼 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대접은 상대방의 기분을 좋아지게 하고 자신을 믿어주고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사람에게 실망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존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정말로 익혀두었다가 써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세상에 수시로 보이스피싱 전화도 많이 오고 상대방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잘 해낼 거라고 믿어주는 것은 그에게 엄청난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7장의 제목처럼 개에게도 좋은 이름을 붙여주고 불러줘야 하는데 사람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별명과 애칭을 만들 때에도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의 이름을 지어 불러주세요. 하루에도 여러 번 그 이름을 불러주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며 칭찬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전하고 이름까지 그렇게 불러준다면
상대방은 그 자부심을 느끼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또한 기적을 낳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8장 고치기 쉬운 잘못처럼 보이게 하라.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른 상대방이 변화하기를 바란다면 그가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가 고치기 쉬운 것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권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어렵다고 말해왔는데 지금 이 부분을 읽으니까 제가 다르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춤을 아주 못 추는 사람을 가르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를 낙담시키지 말고 최대한 그의 장점을 말해주고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주는 센스를 발휘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하지 못하면 답답해하고 원망해하고 비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할수록 상대방의 마음은 더 아파할 것이며 상대는 더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람과 관계도 나빠질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게 상대방의 장점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상대방의 단점을 찾으라 그러면 너무나 쉽게 잘 찾는 것 같습니다. 우린 왜 이럴까요? 어쨌든 우리는 단점을 찾기보단 장점을 잘 찾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도 부족한 면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잊지 말고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해주고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히 잘할 수 있고 보완해 나갈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줘야 합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할 것이며 우리는 그 사람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것이지요.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9장 사람들이 당신이 원하는 일을 기꺼이 하도록 만드는 방법. 상대방이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기꺼이 성심성의껏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기분 좋은 직함이나 혹은 그 사람이 원하는 어떠한 호칭을 불러주라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18명의 장군에게 프랑스 원수 직함을 줬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으로부터 원수 직함을 받은 프랑스의 장군들이 전쟁에 어떻게 임했을지는 불을 보듯 뻔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쟁의 신으로 불리는 나폴레옹이 이런 방법을 썼다니 정말 재미있네요. 이런 직함을 줬다고 해서 승리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게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술적인 면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내용 또한 꼼꼼히 살펴보면 인간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활용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대방에게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그가 듣고 싶어하는 직함을 불러주거나 그가 좋아하는 호칭을 불러준다는 것은 정말 멋진 기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가 듣고 싶어하는 직함이나 호칭을 한번 불러봐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아주 기분 좋은 선물을 한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5부 기적과 같은 결과를 낳은 편지들. 제목만 봤을 때에는 역사 속에서 기적 같은 결과를 일으킨 편지를 소개하려나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편함 속 세계사에 나오는 편지들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데일 카네기는 성공이라는 목표 지점을 향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일관적으로 조언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에도 그가 강조한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세일즈맨 켄 다이크의 편지 내용을 예로 들었습니다. 회사나 영업사원들은 지금도 DM을 많이 발송하고 있고 전화번호를 활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답장이 오거나 성공을 하게 되는 케이스는 얼마나 될까요? 5%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보냈을 때 결과가 1%만 되어도 어쩌면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일즈맨 켄 다이크의 편지는 5%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42.5%나 되는 성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기적의 몇 배인가요, 도대체? 이 결과에 놀라기만 하지 말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권에 당첨된 사람으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요행이나 우연이 아니라 그가 인간을 이해했고 인간의 본성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어떤 편지였길래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냈는지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편지는 생각보다 짧았고 단순했습니다. 기적같이 수려한 문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법의 힘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켄 다이크는 당시 데일 카네기의 강의를 듣고 그대로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는 광고를 얻어내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광고 요청에 대한 부탁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부탁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회사가 작년에 광고를 통해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를 가능한 친절하게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며 썼고 상대를 친절한 사람으로 미리 규정해 놓고 잘 전해주실 것을 예상하고 있는 뉘앙스로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믿음직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 작은 부탁에도 아주 친절하게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움직인 것입니다.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것도 데일 카네기의 강의를 듣고 실천에 옮겼다니 기적은 정말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일까요? 벤저민 프랭클린은 데일 카네기보다 150년이나 앞서서 이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를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위기를 느낀 프랭클린은 그와 맞서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역발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는 상대방에게 책 한 권을 빌릴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부탁은 상대방이 충분히 들어줄 수 있고 그 부탁을 들어줌으로써 자신이 충분히 소중한 존재라고 느낄 수 있었던 절묘한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읽었던 책들 중에서 가장 감명 깊은 것을 하나 골라서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책을 프랭클린은 공손히 받고 잘 읽은 다음에 다시 정중히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너무나 감명 깊었다는 말과 함께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 책을 빌려준 사람은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때문인지 둘은 사이가 정말 좋아졌고 함께 골프도 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과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합니까? 사실은 포기하거나 도전했다가도 금방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정말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나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작은 불친절함 앞에서도 표정이 일그러지고 쉽게 분노하기도 합니다. 나는 상대방을 싫어하지만 상대방은 나를 싫어하지 않게 만들라는 말이 있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가요?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과 호의를 표하게 만들려면 나의 감정과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그에게 최선을 다해야 겨우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닌가요? 적을 동료로 만들고 친구로 만드는 능력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적을 동료나 친구로 만들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데일 카네기는 아주 진지한 조언을 덧붙입니다. 그저 성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심리 전술을 기계적으로 사용해 보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첨과 위선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잠시 좋게 만들려는 시도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우러나올 수 있도록 자신을 변화시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함과 동시에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잔재주나 아첨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중과 배려를 정중하게 표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조하고 싶은지 다시 한번 데일 카네기는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책 시작부터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모습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일을 시도하고 시작하라는 그의 당부는 약간의 부담도 되지만 한 번은 시도해봐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 인간이 변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인간은 변화를 시도하지 않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변화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니 이제 노력하는 일만 남은 것은 아닐까요? 그 당시에 데일 카네기의 강의를 듣고 새로운 편지에 도전했던 영업사원처럼 말입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정말 극소수의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데일 카네기의 예에 나온 영업사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충분한 동기부여와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주변에 신체적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이나 주어진 환경을 극복한 사람들 혹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고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외계에서 온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숨 한번 크게 쉬고 마음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입가에 미소를 장착한 후 거울 속에 비친 소중한 자신을 사랑해주고 앞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을 발휘해 보십시오. 정말로 당신에게 그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6부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비결. 자, 이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마지막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마지막 장에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을 담았습니다. 1부부터 5부까지는 타인과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언했다면 마지막 6부에 결혼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인 부부와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간절하게 담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평생을 함께할 부부, 그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와의 인간관계도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가 결혼 생활을 마지막에 담은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던 수많은 기적들과 비결들을 잘 수련하고 단련해서 결국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공의 비결을 찾아서
5부까지 달려왔는데 마지막에 왜 갑자기 결혼 생활 이야기가 나왔는지 의문이 드신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인간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도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부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1부부터 5부까지의 실천을 타인에게는 다 하면서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데일 카네기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결혼 생활의 무덤을 파는 가장 빠른 방법. 여러분,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사람마다 가장 빠른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혼 생활을 반드시 파괴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잔소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잔소리.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아주 끔찍한 범죄자는 사회가 힘을 모아 막아내려고 노력하지만 말과 글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도 사람에게 크게 해가 되는 것 같은 의미를 품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에 잔소리 정도의 표현이라니. 피를 말리는 잔소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마음속 깊은 곳 용암들을 흔들고 깨워 목을 뜨겁게 하며 그 뜨거운 용암이 머리 위로 폭발하는 분노의 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상대방을 미치게 만들어 버려서 비이성적인 행동을 유발시키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잔소리입니다. 더욱 몸서리 쳐지게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치명적인 수동 공격을 날리고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오히려 한다는 거죠. 나는 말만 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나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를 내고 폭행을 자신도 모르게 저지른 사람은 2번 좌절감에 빠지는 겁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할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을 만한 잔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 누구도 평안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바로 이 잔소리를 결혼 생활을 파탄시키는 가장 큰 주범으로 보고 있으며 유명한 3명의 예를 제시했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스페인 백작의 딸 마리 외제니와 결혼을 감행했지만 돌아온 것은 감시와 불평, 잔소리, 위협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래 쪽문을 통해 궁을 빠져나가서 세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외제니는 그의 어머니가 미모를 이용해서 명문 가문과 결혼시키려고 했을 만큼 아름다운 여성이었고 황후라는 지위도 얻었지만 잔소리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였습니다. 2번째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입니다. 그녀는 톨스토이의 삶을 비극으로 만들었습니다. 명성과 재산, 사회적 지위, 자녀들까지 모든 것을 얻었지만 잔소리하고 질책하고 소리 지르는 아내는 톨스토이를 점점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톨스토이가 집을 나가 기차역에서 죽을 때 자신의 아내를 곁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순간인가요? 평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했고 마지막 순간 어쩌면 가장 간절히 찾아야 될 사람이 배우자가 아닐까요? 그녀는 자신이 남편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지 못한 것을 느끼고 있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자녀들에게 자신이 남편을 죽인 것과 같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녀들 또한 그녀의 고백을 듣고 별로 놀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결혼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한 번만 결혼을 잘못해도 인생을 통째로 슬픔에 빠져버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걸 보면 결혼이 무섭기도 합니다.
그리고 데일 카네기가 자주 사례로 사용하고 있는 링컨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링컨도 결혼에 실패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이 암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오히려 결혼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잔소리가 얼마나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는지는 이 세 가지 사례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소리는 대물림을 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함께 사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이런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그 잔소리를 듣기 싫어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닮아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누군가는 끊어야 합니다. 현재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분 중 잔소리가 심한 분이 계신가요? 사람의 피를 말리고 정신을 파괴하며 결국 결혼 생활을 파탄내는 위험한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가족을 위해서 멈추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단호하고 빠른 결단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잔소리는 그 어떠한 폭력보다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혼을 앞둔 분들이나 결혼을 하게 될 분들은 결혼을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제처럼 여기지 마시고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성품을 쌓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2장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이 사는 방식을 인정하라. 나는 인생에서 많은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절대로 사랑을 위해 결혼하는 바보짓은 하지 않겠다. 영국 수상이었던 디즈레일리의 말이었습니다. 결혼을 미루다가 15세나 연상인 메리앤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메리앤은 굉장한 재력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결혼한 것을 서로가 숨기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혼을 하기 전에 서로를 알아보기 위해 1년 동안 시간을 보내었고 결혼 후에도 서로의 삶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디즈레일리는 결혼 후 메리앤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았으며 메리앤 역시 자신의 삶 전체가 행복으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은 결혼 전에 죽도록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 후에 결혼한 후 달라지는 부부들이 상당히 많은데 디즈레일리와 메리앤의 결혼은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 두 부부의 결혼 생활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에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나름대로의 방식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방식이 폭력적으로 우리의 방식에 개입하지 않는 범위에서 말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데일 카네기의 부탁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에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나름의 방식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방식이 폭력적으로 우리의 방식에 개입하지 않는 범위에서 말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얼마나 중요한지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어 하고 상대방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기를 원하며 상대방이 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가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속이 되고 그 구속을 넘어서 소유욕으로 그 소유욕을 넘어서 스토킹까지 이어집니다. 서로 다르게 성장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에 이를 인정해주고 배우자를 바꾸려고 시도하지 말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이 가정과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일이 아니라면 각자 행복해하는 나름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인정해주며 보이지 않는 철창 속에 가두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격, 성품, 취향, 취미, 가치관 등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이 충돌하지 말아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성품과 인격을 더 좋은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할 때 비로소 메리앤의 말처럼 삶 전체가 행복으로 가득 찬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한 후에 결혼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실천했으면 좋겠고 그런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장 이혼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 데일 카네기는 3장에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면 비판하지 말라는 세 번째 비결을 상기시킵니다. 1장의 잔소리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의지할 곳이라고는 단 한 사람밖에 없는 외롭고 쓸쓸한 인간. 그래서 부부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힘을 모아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부부가 서로에게 비난과 비판의 칼날을 휘두른다면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만약 이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쏟아내는 비난과 비판의 칼날들은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비난의 칼날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게 되며 온전한 상태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비난의 칼날을 휘두르는 성품을 가졌다면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분명 그 성품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3장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잠시 잊고 있었단다 라는 제목의 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마다 쉼없이 잔소리를 한 자신을 돌아보며 잠든 자녀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사과를 누구보다 마음 넓게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자녀에게 당장 내일부터 좋은 부모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글입니다. 부디 자녀 앞에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평생 후회할 아찔한 실수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나의 과거, 사회에서의 일, 혹은 배우자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품고 있다가 충분히 이해해 줄 만한 범위 안에서의 행동을 한 자녀에게 내가 생각해도 후회될 만큼 크게 혼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나의 스트레스 쓰레기를 자녀에게 버린 것 같은 행동. 정말 해서는 안 되는데 0.1초 만에 폭발해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상처를 자녀에게 심어주고 맙니다. 후회하고 반성해보지만 다음에 또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다시 폭발하고 마는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성공할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어쩌다가 부모가 된 것입니다. 부모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된 이후에 자녀를 키우면서 배우고 알아가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더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준비가 부족했던 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만 잊지 말고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리의 보잘것없는 사과를
누구보다 마음 넓게 이해해주고 받아줄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4장.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빠른 방법. 4장 또한 앞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빠른 방법은 바로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겠지요? 데일 카네기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춤추게 할 만큼 마법의 힘을 가진 것이 칭찬입니다. 그러니 부부가 서로에게 아낌없이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하루에 그것도 여러 번 상대가 입은 옷이나 모자까지도 칭찬해주고 찬사를 보내야 한다는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칭찬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 이렇게 교육까지 한다는 것인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칭찬에 인색한 문화 속에서 살아서 그런지 프랑스의 이런 칭찬 교육은 상당히 낯설게 느껴지면서도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칭찬하는 것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교육까지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칭찬에 굉장히 익숙해질 것이며 그 익숙한 습관은 결국 나라 전체를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나라로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프랑스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자주 칭찬하는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여유롭고 서로를 사랑하는 듯이 바라보는 사이좋은 모습의 장면들은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면 결국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먼저 한 칭찬으로 상대방이 행복해하고 얼굴과 모습이 밝아진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로 돌아와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칭찬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사람들입니다. 5장. 여성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사랑이 내게 나날이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다. 하찮은 것들로 인해 사랑이 가버리는 게 나를 슬프게 한다. 데일 카네기는 기억해 두길 추천하며 이 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결혼은 결국 사소한 일상의 연속을 함께하는 것이기에 사소한 것을 경시한다면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날들은 기억하면서 상대방의 생일이나 혹은 부부의 결혼 기념일 같은 것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40대나 혹은 50대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제철 꽃 한 다발을 들고 집으로 향하는 사람을 구경하기 쉽지 않지 않나요? 생각만 해도 아주 멋진 장면인데 말입니다. 사랑은 결국 이런 작은 일상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떠한 큰 사건이나 큰 행사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소한 작은 일들이 조금씩 쌓여서 사랑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일 카네기는 갑자기 칼을 꺼내서 책을 오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나는 이 길을 단 한 번 갈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사람들에게 친절을 보이거나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순간 베풀어야 합니다. 미뤄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 길을 다시는 지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문장을 진짜로 칼을 꺼내서 오려가지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라고 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람들이 변화하기를 간절히 바라는지 느껴집니다. 이렇게까지 변화를 촉구하는 글은 처음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무수하게 많이 읽었던 책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표현해 놓으니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이며
최선의 노력을 다 해봐야겠다는 마음의 생각이 듭니다. 데일 카네기의 글은 정말 현실적이고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며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주는 조언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 같아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실천해 봐야겠다는 다짐을 이끌어내는 힘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결국 일상 중에서 가장 일상적인 것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일들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 사랑은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작은 일이라고 여겼던 많은 일상들을 소중한 자리로 옮겨놓고 무시하고 지나갔던 일들을 소중한 의미를 담아서 내 옆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바로 우리가 지극히 소홀히 여겼던 바로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사랑을 배우게 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에 관련되어 있는 책을 많이 읽어봤지만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책은 처음이며 처음일 뿐만 아니라 가장 사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어디 뜬구름 잡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소한 일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시작한 이후에 3개월, 6개월, 1년 후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생물학적 사랑의 시기가 있다고 하지만 만약 그 사소한 일상들에 최선을 다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결혼 생활은 수십 년을 해야 합니다. 1년, 2년도 채 채우지 못하고 이별을 한다면 수십 년을 해야 할 결혼 생활을 견딜 수 있을까요? 결혼한 사람들이 절반 이상 이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랑했던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는 것은 서로가 아직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사랑은 일상입니다. 그 사소한 일상을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히 채워줘야 합니다. 그 노력을 꼭 실천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결혼을 준비하거나 결혼을 하실 분들은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가슴에 새기고 데일 카네기가 칼을 꺼내서 책 문장을 오려놓으라고 한 것처럼 그의 진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닿았기를 소망합니다. 6장 행복하길 원한다면 이것을 게을리하지 마라. 정말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길 원한다면 무엇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까요? 기름이 없으면 차가 움직일 수 없듯이 예의야말로 결혼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서로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사랑을 먹어치우는 암세포를 키우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신비롭게도 우리는 덜 소중한 타인에게는 친절과 예의를 갖추면서 가장 소중한 가족들에게는 모욕과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자신의 일과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없는 노력까지 쏟으면서 가정생활을 성공시키는 데에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데일 카네기는 말합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보다는 결혼생활이 훨씬 중요하고 죽는 순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가정인데 우리는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별로 노력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러시아의 투르게네프는 어딘가에 내가 저녁 먹으러 집에 들어올지 걱정해주는 사람만 있다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천재성과 내가 쓴 모든 글을 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고 가장 소중한 결혼 생활의 성공을 위해 부부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데 우리는 그 노력을 소홀히 하진 않았나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이것이 이토록 중요한지를 느껴보고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은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결혼할 때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고 다짐하고 서로가 약속한 적이 있었나요? 저 역시도 잠시 과거를 돌아보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정말 결혼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는 어른이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만나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서로에게 사랑을 요구하고만 있었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의야말로 결혼을 유지하는 비결이니 이것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서로가 함께 노력한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될 것입니다. 7장 결혼에 무지한 사람이 되지 마라. 가정법원 판사는 이혼의 원인 중 열의 9은 성적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사랑은 결국 일상을 나누는 관계가 되는 것인데 인간의 삶이란 먹는 것, 자는 것, 놀고 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것들을 등한시하는 순간 결혼 생활은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밥은 다른 사람과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취미 생활도 다른 사람과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만큼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열려있는 사회라고 해도 신뢰와 사랑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사람과 성적인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는 오직 둘만이 공유하며 부부만이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요소인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조금씩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혼에 무지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혼은 일상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 일상 속에 타인과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이 부부관계가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고 데일 카네기는 말합니다. 행복한 결혼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조율의 과정을 거쳐야 드디어 획득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버터필드는 부부관계가 결혼 생활 중 일부이지만 이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부부는 이 문제가 중요한 만큼 서로 침묵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말고 건강하게 대화하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이전 세대와 좀 더 달라져서 개방적이긴 하지만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혼의 90%가 성적인 문제로 발생한다는데 우리는 그에 걸맞는 교육이나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소개해준 7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니 정말 사랑이 무엇이고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주 분명하고 명백하게 잘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기를 기대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결혼을 시작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상 온유한 작가와 함께하는 책 리뷰였습니다. 다음 책에서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며 그동안 행복하세요.